아버지, 제가 그렇게 큰 돈이 어디 있어요? 아들의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를 맴도는 가운데 그의 눈앞에는 한강의 호와 유람선 위에서 5천만 원짜리 샴페인을 터뜨리며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과 며느리의 사진이 펼쳐졌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어느 도시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에 적어주세요. 이 모든 비극은 불과 이틀 전 서울 삼성병원 복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73해를 살아온 오상철의 세상이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무심한 한마디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급성 신부전증,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목숨이 위태롭다는 의사의 진단은 망치처럼 그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필요한 돈은 800만 원. 지난 20년간 낡은 개인 택시 운전대를 잡고 밤낮 없이 일하며 하나뿐인 아들 오정민의 결혼 자금으로 3억 원까지 대출받아 쥐어준 아버지에게 돌아온 것은 냉혹한 거절이었습니다. 그의 목숨값이 아들에게는 그저 감당하기 힘든 부담이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희망의 끈을 붙잡고 며느리 한지원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저희 사정 뻔히 알면서 어떻게 돈 부탁을 하세요? 라는 얼음장 같은 대답만이 수화기를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희망의 마지막 불씨마저 꺼져버린 그 순간 상철은 아직 아들과 며느리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지도 않았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틀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 병실 침대에 홀로 누워 절망을 곱씹고 있던 상철에게 옆집에 사는 박순자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손에 들린 과일 봉지만큼이나 무거운 위로의 말을 건네던 그녀가 무심코 내민 휴대폰 화면 하나가 상철의 심장을 멎게 만들었습니다. 어머, 이거 정민이 아니야. 그곳에는 눈부신 샹들리에가 빛나는 호화 유람선 위에서 최고급 정장과 화려한 드레스를 차려입은 아들 오정민과 며느리 한지원이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세상 가장 행복한 웃음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들 뒤로는 장인어른 칠순 축하라는 거대한 현수막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박 할머니는 순진한 감탄사와 함께 결정적인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이런 유람선 잔치는 보통 5천만 원은 좋게 들 텐데 사돈 잔치를 정말 성대하게 치러주나 보네. 5천만 원. 아버지의 목숨을 살릴 800만 원은 없다던 아들이 장인의 70번째 생일 잔치에는 그보다 6배가 넘는 돈을 아낌없이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끓어오르는 배신감의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상철은 이것이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폭풍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병원비를 마련하지 못해 쫓겨나듯 퇴원 수속을 밟던 바로 그날 상철은 차갑고 번잡한 삼성병원 로비 한가운데서 자신의 운명을 통째로 뒤바꿀 남자를 마주쳤습니다. 남루한 택시기사의 행사액으로 멍하니 창밖을 보던 그의 어깨를 누군가 단단하게 붙잡았습니다. 오상철 맞지? 나 정인철이야. 고개를 돌린 상철의 눈에 들어온 것은 완벽하게 다려진 양복과 손목에서 은은하게 빛나는 고급 시계를 찬 성공한 중년 남성의 모습이었습니다. 45년 전 베트남의 끈적한 정글 속에서 생사를 함께했던 전우 정인철. 그는 이제 대한민국 최대 로펌의 대표 변호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인철은 상철의 초라한 모습과 병원비 문제에 대해 듣자마자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상철아, 네가 아니었으면 난 그때 포탄 구덩이에서 죽었어. 네가 피투성이인 나를 업고 300m를 뛰었잖아. 그 목숨 빚 지금 갚게 해다오. 인철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단 한 통의 전화로 상철의 목숨을 짓누르던 800만 원이라는 족쇄를 아무렇지 않게 풀어버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즉시 병원 원무과에 연락해 최고급 1인실까지 마련해 주었습니다. 상철은 얼떨떨한 감사함과 함께
자신의 처지에 대한 깊은 부끄러움을 느꼈지만 이 운명적인 재회가 자신의 인생의 800만 원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거대한 비밀을 드러낼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인철이 마련해준 특실에서 며칠을 보낸 어느 날 오후, 인철은 깎은 사과를 건네며 무심하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상철아, 자네 재산은 정말 아무것도 없나? 아들이 저 모양인데 노후가 걱정되는군. 상철은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재산이랄 게 뭐 있겠나. 개발 제한 구역에 묶여서 팔리지도 않는 쓸모없는 땅 3,000평이 전부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인철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그는 즉시 상철에게 땅의 정확한 주소를 물었고 어디론가 전화를 걸어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분 뒤 전화를 끊은 인철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상철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상철아, 너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 그 땅 다음 달 15일에 정부의 신도시 개발 계획 발표로 개발 제한이 풀린다. 국토부 핵심 관계자에게 직접 확인한 극비 정보야. 땅값은 평당 최소 300만 원. 위치가 좋아 400만 원까지도 갈 수 있어. 내 땅 최소 100억짜리야. 100억. 불과 며칠 전 800만 원이 없어. 죽음을 기다리던 상철은 하루아침에 100억 원대 자산가가 되었습니다. 멍하니 앉아있는 상철의 어깨를 붙잡으며 인철은 소름 끼치는 경고를 덧붙였습니다. 명심해, 상철아. 이 사실이 아들 귀에 들어가는 순간 그는 효자가 아니라 네 재산을 노리는 약탈자가 될 거야. 그리고 인철의 그 예언은 상철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방식으로 현실이 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상철이 머무는 병실 문이 마치 폭풍이 몰아치듯 벌컥 열렸습니다. 문 앞에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숨을 헐떡이는 아들 정민과 며느리 지원이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수술하신 걸 왜 저희에게 말씀 안 하셨어요? 저희가 밤새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두 사람의 과장된 연기는 마치 잘 짜인 연극의 한 장면 같았지만 그들의 흔들리는 눈동자 속에는 아버지를 향한 걱정이 아닌 상철의 곁을 지키는 낯선 변호사 친구에 대한 날카로운 의심과 탐욕스러운 호기심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원은 상철에게 물을 가져다 준다는 핑계로 침대 옆 협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마치 운명처럼 그녀의 눈에 상철이 무심코 뒤집어 놓은 휴대폰 화면이 들어왔습니다. 화면에는 인철이 보낸 문자 메시지가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다음 달 15일 발표. 3,000평, 100억은 확실하다. 축하한다, 친구. 100억. 그 두 글자가 지원의 뇌리를 강타했습니다. 순간 숨이 멎는 듯 했고 손에 들고 있던 물컵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녀는 간신히 평정심을 가장한 채 부엌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던 정민에게 달려가 거의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여보, 100억이래. 아버지의 그 쓸모없다던 땅이 100억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민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의 얼굴 뒤에 숨겨져 있던 탐욕스러운 약탈자의 본성이 마침내 깨어난 것입니다. 그날 이후 정민과 지원의 태도는 거짓말처럼 바뀌었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병실을 찾아와 값비싼 보양식을 해 바치고 상철의 혈압과 맥박을 재며 지극정성으로 간호했습니다. 그들의 갑작스러운 효심은 병원 사람들 모두가 칭찬할 정도였지만 상철은 그들의 위선적인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속셈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묵묵히 그들의 연극에 어울려 주었습니다. 그는 이 탐욕에 눈이 먼 자식들이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그 추악한 욕망의 끝을 자신의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어느 깊은 밤, 상철은 잠이 든 척하며 거실 소파에서 들려오는 두 사람의 소공어리는 대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보, 내 사업빚 5억 원 때문에 당장 신용불량자가 되기 직전이야. 다음 달에 땅값이 폭등하기 전에 어떻게든 아버지 도장을 받아내서 상속 절차부터 밟아야 해. 그들의 대화에는 아버지를 향한 일말의 죄책감이나 연민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100억이라는 거대한 돈을 향한 끝없는 욕망과 초조함만이 가득했습니다. 상철은 이불 속에서 조용히 주먹을 움켜쥐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험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상철은 결전의 날을 준비했습니다. 그날 저녁 정민과 지원이 차려준 진수성찬 앞에서 그는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거실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상철은 두 사람의 얼굴을 차례로 훑어보며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나는 이 집을 정리하고 조용히 고향으로 내려갈 생각이다. 그리고 내 모든 재산은 단 한 푼도 남김없이 사회에 환원하기로 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정민과 지원의 얼굴에서 위선적인 효자의 가면이 산산조각 나며 벗겨져 내렸습니다. 정민의 눈이 핏발로 가득 찼습니다. 뭐라고요? 사회 환원. 아버지, 제정신이세요. 그 땅은 제 겁니다. 이 집의 유일한 상속자인 저한테 당연히 물려주셔야죠. 옆에 있던 지원은 더 이상 연기할 필요도 없다는 듯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온 인감증명 위임장과 재산 포기각서 뭉치를 식탁 위에 거칠게 내던졌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아무것도 모를 줄 아셨어요. 어차피 다 저희 것이 될 재산입니다. 쓸데없는 고집 부리지 마시고 여기에 도장만 찍으시면 됩니다. 그들의 탐욕은 마침내 이성을 집어삼키고 추악한 괴물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너희 같은 짐승만도 못한 것들에게는 흙 한 줌도 줄 수 없다. 상철의 단호한 외침이 거실을 울렸습니다. 그 순간 이성을 완전히 상실한 정민이 미친 듯이 달려들어 상철의 앙상한 어깨를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도장만 찍으시면 되잖아요, 아버지. 아들과 아버지의 몸이 뒤엉켰고 힘에 밀린 상철이 바닥으로 넘어지며 둔탁한 소리가 방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부서져라 열리며 두 명의 경찰과 함께 냉정한 표정의 인철이 들이닥쳤습니다. 옆집 박 할머니가 심상치 않은 고함과 소란을 듣고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만천에 공개되는 폭로의 장으로 변한 그 순간 인철이 쓰러진 상처를 부축하며 얼어붙은 정민과 지원을 향해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은 끝났습니다. 당신들이 이제부터 상대해야 할 사람은 이 연약한 노인이 아니라 대한민국 최대 로펌의 대표 변호사인 바로 나, 정인철입니다. 인철은 서류 가방에서 묵직한 서류 뭉치를 꺼내 흩어진 음식물과 깨진 그릇 조각들로 아수라장이 된 식탁 위에 펼쳤습니다. 그가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는 정민과 지원의 심장을 꿰뚫는 비수와 같았습니다. 첫째, 오상철 씨의 전 재산은 이미 한 달 전 법적 효력을 갖춘 공증 절차를 통해 전액공익신탁재단에 기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두 분의 법적 상속 권리는 단 1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민과 지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인철의 폭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마지막 숨통을 끈듯 다음 폭로를 이어갔습니다. 둘째, 당신들의 사업빚 5억 원은 장인, 즉 한지원 씨의 아버지가 무리하게 투자한 사업의 실패 때문이라는 것도 이미 파악했습니다.
아버님의 목숨값 800만 원은 외면한 채 버렸던 5천만 원짜리 호화 유람선 잔치는 파산 직전의 장인에게 잘 보이기 위한 당신들의 마지막 발악이었죠. 모든 비밀과 거짓이 남김없이 까발려지는 순간 정민은 다리에 힘이 풀린 듯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고 지원은 실성한 사람처럼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재물손괴와 존속폭행 미수 혐의로 두 사람의 손목에 차가운 쇠고랑을 채웠습니다. 그들의 끝없는 탐욕은 결국 가장 비참하고 완전한 파멸이라는 대가를 치르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정리된 후 상철은 인철과 함께 평생 살아온 정든 집을 떠나 고즈넉한 고향 시골 마을에 작은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는 100억이라는 거대한 돈으로 피부티였던 자식을 잔인하게 응징하는 대신 과거의 자신처럼 병원비가 없어 고통받는 힘없는 노인들과 아이들을 돕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텃밭에 나가 상추와 고추를 가꾸고 재단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날아오는 감사 편지를 읽으며 남은 생의 평화를 찾아갔습니다. 편지에는 선생님의 따뜻한 마음 덕분에 저희 아이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라는 감사의 말들이 눈물겹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붉게 물든 노을을 바라보던 상철은 자신의 얼굴에 번지는 잔잔한 미소를 느꼈습니다. 그는 비록 가장 사랑했던 자식에게는 버림받았지만 세상을 향한 이기심 없는 나눔과 사랑을 통해 비로소 진정한 행복과 고귀한 도덕적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의 파란만장했던 인생은 복수가 아닌 더 큰 사랑으로 완성된 것입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 상철의 삶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평온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고향 마을의 작은 전원주택 마당에는 그가 직접 심은 감나무가 무럭무럭 자라 첫 열매를 맺었고 텃밭에는 사계절 내내 신선한 채소가 풍성하게 열렸습니다. 그의 곁에는 늘 든든한 친구 인철이 함께했습니다. 두 노인은 주말마다 함께 낚시를 가거나 텃밭을 가꾸며 45년이라는 세월의 공백을 메우듯 깊은 우정을 나누었습니다. 상철이 설립한 상철희망재단은 그가 기부한 100억 원의 기금으로 수많은 생명을 살려냈습니다. 병원비가 없어 수술을 포기해야 했던 노인들이 건강을 되찾았고 희귀병으로 고통받던 아이들이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재단 사무실 벽에는 상철에게 보내온 감사 편지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고 그의 이야기는 언론을 통해 알려지며 우리 사회에 큰 감동과 울림을 주었습니다. 반면 정민과 지원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존속폭행 미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그들은 사회의 냉혹한 시선과 끝없는 빚 독촉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정민은 회사에서 해고당했고 지원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사업체는 결국 파산했습니다. 한때 호화로운 삶을 꿈꿨던 그들은 이제 단칸방에서 서로를 원망하며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상철은 재단으로부터 특별한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재단의 도움으로 심장 수술을 받고 건강을 되찾은 한 아이가 삐뚤빼뚤한 글씨로 쓴 감사 편지였습니다. 편지 끝에는 아이가 직접 그린 상철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림 속 상철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할아버지의 모습으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상철은 그 그림을 한참 동안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진정한 행복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부는 돈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사랑을 나누고 생명을 살리는 고귀한 마음 속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의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상철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이 났지만 그가 남긴 울림은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돈이라는 가치 앞에 혈육의 정마저 헌신짝처럼 버려지는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상철은 자신을 배신한 자식들에게 복수하는 대신 더 큰 사랑으로 세상을 끌어안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픔을 딛고 일어나 절망에 빠진 이웃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의 선택은 우리에게 진정한 부와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를 온몸으로 보여줍니다. 만약 당신이 상철과 같은 상황에 놓인다면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당신의 삶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그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